네, 최근의 글로벌 주요 변수들을 확인해 보면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해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구제금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또 독일과 그리스 정상회담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지난 주말에 열렸던 유로존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지 MTN의 김종을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유로그룹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뭐 분위기가 조금은 중립적이라고 보여지지만 당사국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 그리고 이 독일 두 국가만 비교해 보면 간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감정 싸움까지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 치프라스 총리가 당선되었을 때 조금 격한 표현을 썼는데요. 뭐 그런 표현을 썼던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흐름이라든지 세계화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추기보다는 인기 영합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었는데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이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러시아와도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독일, EU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추가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어 라는 식의 이런 흐름은 나오게 되고, 만약에 그리스가 이탈을 해서 드라크마와의 평가절하로 만약에 EU 이탈 이후에 뭔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다른 국가들도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하나 이탈하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그리스가 이탈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자극하거나 EU에서 빠져나와도 뭔가 제3의 대안이 있다, 플랜 B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유로존에서 동요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나타날 문제는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만한 문제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브렉시트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된다면 유로존 전체적으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모아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것도 이제 쉽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를 보시면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심리 지표는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유로존의 이제 PMI 같은 경우도 심리 지수라고 봐야 되겠죠. 선행 지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매 지표도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로존의 가장 큰 문제는 빚쟁이들인데 빚을 더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치가 이 정도인데요. 평균치, 대부분의 국가가 평균치 이상입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는 뭐 핀란드라든지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국가들도 굉장히 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의 딜레버리지에 비해서 지금 유로존은 딜레버리지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빚 그리고 민간의 빚을 더 늘려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민간 대출이 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지금 유로존 전체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 같은 민간 대출이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회원국별로 쪼개서 보면 다르다라는 거죠. 각국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고 각국의 금리도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유라고 하면 전체 틀에서 전체로 모두 똑같은 대책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각국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프랑스 지방선거에서도 극우 정당의 이기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 올랑드의 지지율이 그래도 절반은 족을 못 미치는 양상이었는데요. 이번엔 그거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입지를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유로화의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좀 불안감은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사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겠죠.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적 완화 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같은 흐름들이 유로존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해보죠. S&P가 오늘 지적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S&P가 지적한 것은 분명히 경제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압박 정책, 즉 구조조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리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 쪽에서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우리는 긴축은 안 하고 너희들 돈만 받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배째라 심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까지는 QE가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긍정적인 요소가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지켜보자. 아직은 좀 신중론에 가까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포인트를 통해서 앞서서 한세실업과 나이키를 비교해봤는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한세실업, 글쎄요, 성장 모멘텀이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 이제 한세실업이 예전에 맨날 광고하던 게 그거였죠. 미국에서 돌 던져서 누군가에게 맞으면 그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한세실업 옷을 입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절반에 가깝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한세실업이 뭐 미국의 주요 아디다스, 뭐 나이키를 비롯한 이런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아베크롬비와 같은 이런 쪽에 그 원면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이 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 동인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바로 TPP라는 건데요. TPP가 이제 환태평양 협력자 이제 동반 협정인데 이게 이제 올해 내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보시면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 베트남의 주요 생산 기지가 한세실업은 모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FTA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FTA 효과를 누리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자체를 베트남에서 하고 있으니까 누리지 못했는데 TPP가 체결되게 되면 바로 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세 효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하나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수출액을 보니까 베트남이 꾸준하게 늘고 있단 말이죠. 이 베트남의 주요 생산품 중에 하나가 석유가 아니라 섬유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이와 관련된 수혜가 나타날 것 같고요. 실제로 베트남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한세실업의 이익이 매 분기마다 100억 이상씩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표적인 원재료라고 할 수 있는 원면, 즉 목화 가격이 계속 월봉 기준으로 보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보면 완전히 유동치고 파도를 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2011년도에 기록했던 200달러에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유동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 강세라든지 주변 분위기를 놓고 봤을 때 이 원면 가격의 강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면서 이제 전반적인 실적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더 오를 만한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이 종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요. 다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이 최근에 부진하다고 하셨는데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오히려 약세를 보였던 휠라코리아나 영업무역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 종목의 약세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다른 종목군들의 약세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세 종목 모두 동일하게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호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제 주가가 비싸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세실업이 일종의 지표 종목은 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싼 가격에 사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겠지만 신규 매수 입장이라면 그리고 짧게 보는 입장이라면 한세실업보다는 영업무역이나 휠라코리아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TPPA와 관련된 체결 이 소식이 만약에 들린다면 재료 노출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그런 소식이 나올 때는 서서히 트레이딩 전략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100% 자회사를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재료가 주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SK 브로드밴드의 주가 급락 요인이겠죠.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그 인수 가격 그리고 주식 매수 가격이 4,500원대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 가격까지는 급락할 것 같고요. SK텔레콤에는 긍정적으로 미칠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료TV 쪽에서는 IPTV 중심으로 굉장히 SK 브로드밴드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SK텔레콤의 실적에 미치는 요인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 오늘 하나대투증권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SK텔레콤의 사업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향후 이제 미디어 성장을 위해서 MSO를 추가적으로 인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이 미디어 사업을 직접적으로 주관한다. 즉 통신사와 방송사가 일종의 하나로 합칠 가능성, 즉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아프리카 TV와 같은 그런 류의 개인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뭐 TVN이나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다가 이제 붙이는 형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이제 많이 이동하고 1인 방송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방송의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기존의 지상파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방향이 또 한 가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세대 미디어 쪽으로도 성장 산업을 본격적으로 가져가는데 무선만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유무선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이슈들 확인했고요. 이제는 시장 대응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함께 하시죠.